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 맡은 김유경이에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벌써 작년도 동영상으로 저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간 빨리 만날수록, 많이 만날수록 합격이 보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이 14% 정도 합격률이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실제로 떨어지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1교시 수업에서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고 3교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렇죠. 근데 1교시에서 내가 60점을 넘겠다라고 각오하고 공부를 하시면 3교시에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교시 시험에서 넉넉하게 점수를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매번 시험에서 1교시와 2교시 수업 시험이 크게 이전 연도하고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패턴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 유형들을 계속 감을 익히셔야지만 시험 문제를 받으셨을 때 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당황하지를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1교시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2교시, 3교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내가 가방 싸들고 그냥 나가는 게 나은지 아니지만 이런 걸로 고민하다 보면 2, 3교시는 가뜩이나 지문도 길고 집중력을 요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시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교시 과목이 외워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2교시 실천론이나 뭐 기술론에 비해서 인행사나 조사는 외워야 될 게 기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 과목은 3번 이상은 본다. 김유경 얼굴이 꿈속에서도 나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그 수업에서 김유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떠오를 정도로 하여간 자주 보는 게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인행사 책의 맨 앞에 보면 목차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쪽. 제목 바로 뒷페이지에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 이제 11회인가요? 11회 시험에서 출제된 걸 보면 그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1장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보통 여기서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정신역동 이론에서 11회 같은 경우는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프로이드 쪽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뒤에 나오는 삐아제 쪽이에요. 삐아제 쪽에서도 인지발달 단계 부분이 전체 인행사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그 다음이 프로이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이드 쪽에서도 프로이드 이론적 특징이나 발달 단계 그리고 방어기제 쪽 이쪽에서 이제 반반씩 내지는 3문제, 1문제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역동이론에서 이번에는 4문제가 나왔지만 5문제도 6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지행동이론이 7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쪽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뒤쪽에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8장에서 13장까지 요 문제에서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노년기의 인지발달 특징이라든지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특징이 삐아제 이론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그 생애 발달 주기하고 연동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스키너와 반두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반두라가 2문제, 스키너가 1문제 이런 비중이에요. 암기할 내용은 스키너가 훨씬 더 많아요. 암기할 거는 스키너가 훨씬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은 반두라가 조금 더 비중이 높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11회 시험에서 이 부분이 비중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본주의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체계 이론에서 3문제. 그러면 전체 18문제가 이론 파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18문제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이론 파트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 특히 에릭슨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삐아제처럼 발달 단계를 언급한 학자들은 뒤에 발달 단계 쪽에서 지문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론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인행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그다음에 6장에서 2문제 나왔고 7장은 안 나왔어요. 조직 같은 경우는 행정론에서 여러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론에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이제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7장은 무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이게 지금 태아기, 걸음마기, 그 다음에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이렇게 4단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발달 단계 쪽에서도 비중이 좀 더 높죠. 그래서 11회 같은 경우 여기서 3문제가 나왔고, 아동기 2문제, 청소년기 2문제, 청년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청년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11회에서 늘 공통인 게 아니라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별로 기본으로 한 문제는 나오고 특정의 발달 단계에서 또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년기 한 문제, 노년기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통은 발달 단계마다 한 문제가 나오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게 청년기. 청년기에서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아 정체감 유형하고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갈수록 비중이 노년기 쪽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 쪽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혹은 아동기 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서 5교시까지는 이게 조금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론 쪽, 특히 인본주의 이론 쪽까지를 다루고, 나머지 사회체계 이론, 가족에서 문화체계까지를 1시간 동안, 그리고 나머지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를 나머지 4시간 동안 일단 그렇게 다룰 생각인데, 이론 쪽에서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면 그 인본주의까지가 6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4시간 동안 줄이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장의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쪽에서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죠. 발달의 특징이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23페이지에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에는 발달의 이미 원리와 특징이 다 묻어나 있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을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한 책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한 책도 있죠.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수정하는 순간부터 사망까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발달 단계를 태아기부터 다루잖아요. 그죠? 영아기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정에서부터 사망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체 발달만, 인지 발달만, 사회적 발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발달을 전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인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발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다음에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거를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와 유사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 그 중에서도 성장하고 성숙은 주로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변화에 국한한 표현이고요. 학습과 사회화는 유전이 아니라 주로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발달은 뭔가 이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유전의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함께 받아서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한다. 자, 그런데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도 성장은 주로 신체적인 측면에, 발달은 전인적인 측면을 아우르지만 성장은 신체에 국한한 발달이에요. 근데 신체적인 발달 중에서도 발달은 양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발달도 있죠. 이걸 우리가 상승적 발달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몸이 커가고 인지가 발달해가고. 근데 청년기를 정점으로 해서 신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하강적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달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를 다 포괄하지만 성장은 신체 발달 중에서도 주로 양적인 증가만, 즉 상승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다른 표현으로 노화라는 개념을 쓰죠. 이건 신체 발달 중에서도 하강적인 변화를 일컫기 위해서 성장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도 성숙은 신체 발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인, 그렇죠?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다 포괄을 해요. 그래서 유전인자의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자면 거기 있듯이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 그렇죠. 성장은 키가 크고 골격이 커지고 근육이 세지고 이런 양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지만 유전인자에 따라 나타나는 약간 질적인 변화들,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생식 맞나요? 생식이 가능해지는 거 이런 것들 혹은 태아가 모체에서 발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질적인 내 몸이 1인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2인분이 되는 거잖아요. 질적인 발달이죠. 또는 폐경기가 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구치가 돌출하는 거 혹은 이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유치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학습과 사회화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사회화 자체를 그렇게 부각시켜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발달은 이 4가지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인간 발달의 영역하고 관련해서 에릭슨은 뒤에 나오겠지만 에릭슨은 인간은 신체, 자아, 사회체계, 사회적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는 두세요. 유기적으로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체, 즉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뭐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었다. 이럴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자아, 즉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가 힘들거나 내지는 만나지 않게 되거나 사회적인 측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달은 전인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각각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인간 발달의 특징과 원리, 이게 이제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간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은 양적인 변화만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성숙은 좀 더 질적인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발달은 둘 다를 아울러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양적, 질적 측면을 다 포괄하는 게 발달이다. 성장은 양적인 증가, 상승만을 얘기를 하지만 성장과 노화와 같이 상승과 하강을 다 포괄하는 게 발달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장이나 성숙,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학습과 사회화를 다 아울러서 2개의 상호작용으로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발달 단계 다양하다 이건 아실 거니까 26페이지 발달 단계의 전제로 넘어가시면 인간 발달은 수정돼서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넘어가시고 아까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전인적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체에만, 인지에만, 도덕성에만 국한해서 발달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즉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뒤에 발달 이론가들을 보면 이론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프로이드 있죠. 에릭슨 있죠. 융 있죠. 아들러 있죠. 스키너 있죠. 반두라 있죠. 그다음에 피아제 있죠. 로저스 있죠? 메슬로우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론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론가들을 각각 구분 지어주는 입장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는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발달을 이해할 때 정신에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행동주의자인 반두라나 스키나와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정신세계를 아무리 얘기한들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증명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사람의 행동 차원에만 자꾸 집중해서 인간의 발달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는 메슬로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심리나 정신으로만 쪼개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행동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떻게? 전인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합적인 존재로 접근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달에 대해서 전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한 것에도 학자들마다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인간 발달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즉 전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에 뭘 고려하라? 맥락을 고려하라. 그렇죠? 맥락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인간은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론가들마다 차이가 있죠.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프로이드, 스키너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발달은 뭐다? 결정이 된다.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혹은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되는 존재야. 뭐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너는 인간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이드처럼. 근데 그게 무의식이나 과거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혹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인간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능동성을 지지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자신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이견이 있다라고 뒤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 또 잘 나오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발달에는 순서와 방향은 일정해요. 혹은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순서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형식적 조작기 먼저 갔다가 전조작기 갔다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밟는다는 거죠. 에릭슨이 얘기하는 8단계, 내가 아동기 먼저 갔다가 유희기 먼저 갔다가 노년기 갔다가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에 차이가 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단계에 이르는 연령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속도에는 차이가 있고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방향과 순서는 일정하다를 구분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가 거기 나와 있듯이 머리 쪽부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동에서 특수한 운동으로 이런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거다. 개인 차이가 있다. 근데 이 개인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해요, 감소해요? 개인 차이는? 어렸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많이 달라지죠. 왜? 환경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혹은 환경이라는 변수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개인 차이는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든 발달은 분화와 더불어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분화된 상태로 저희 아기가 지금 한 70일 정도 됐거든요. 둘째가 태어난 지.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신복을 입고 맞는 옷이 없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버둥버둥거려요. 자기 손가락이 얼굴에 가는지 이쪽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엄청 버둥버둥거려요. 이게 미분화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컵을 쥐고 물을 마시는 순간이 오겠죠. 지금은 미분화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발달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로 그리고 분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합되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점성 원리는 뒤에 에릭슨 이론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테지만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어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영아기에서부터 영아기, 물론 이제 에릭슨은 그걸 유아기, 젖 먹는 시기라고 해서 유아기로 표현을 했지만 노년기까지 8단계를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예측이 되죠.
얘가 대략 7살 정도면 학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빠르니까 한 5살, 7살, 6살 정도가 되면 글을 읽을지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이렇게 예쁜 애가 청소년기 되면 부모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 생겼다고 엄마 무시할지도 모르지. 막 얘 이렇게 금쪽 같은 애 청년기에 되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혹은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설계 도안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순차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꽃씨를 뿌리면 싹부터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다가 열매가 맺히고 떨어져서 썩고 시들고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마치 나무가 자라듯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설계 도안을 따라가요. 다만 싹이 먼저 나야 줄기가 자라는 거고 잎이 무성해지고 난 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거지 열매부터 피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발달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되 이전 발달 단계를 토대로 꽃을 토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 점성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발달은 그 이전 발달까지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끝까지. 인생이라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 걸음 더를 보면 발달 원리 중에서 점성 원리와 기초성이 뭐가 다르냐. 점성 원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8단계라고 나눌 때 8단계의 발달은 7단계까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4단계의 발달은 3단계까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개념이라면 기초성은 인생을 8단계의 발달 단계로 나눌 때 초기 발달 1, 2, 3단계가 전체 발달 단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얘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초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 시기. 모든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은 2, 3살 때가 특히 발달을 시키기에 좋은 때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걸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발달에는 그 발달을 이루기에 적기가 있다. 이게 결정적 시기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는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불가역성, 비가역성, 만회하기가 혹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의 발달에서 발달의 결손이 생기게 되는 경우, 결핍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후 발달에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 후에도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누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초기에 어떤 결핍이 생기면 갈수록 이게 커지면서 그 다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에릭슨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기에 내가 누구고 어떤 삶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주로 갖고 편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줏대 없이 엄마가 좋아하는 것, 아빠가 원하는 것, 아빠가 의사니까 나도 의사가 돼야지, 우리 형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이성을 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호감을 느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외적인 조건,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지 저 정도면 딱이야. 뭐예요? 조건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신혼여행 때 파토나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형성하고 그렇죠? 친밀감 혹은 사랑 이런 열매를 얻는 게 필요한데 7단계의 발달에서 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에 누적적인 영향을 줘요. 이혼이라는. 그렇죠? 근데 이혼한 원인도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과연 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누적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인간 발달의 단계는 특정 발달이 특히 더 잘 이루어지는 때 이것을 우리가 발달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각각의 시기에 어떤 발달이 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우세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이론마다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략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발달 단계에 이루어야 되는 과업들이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발달 과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페이지에 발달 과정과 사회복지 실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이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특히나 어느 단계? 사정하는 단계.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뭔가를 호소를 해요. 그럼 이게 개입을 요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엄마가 지금 아들의 문제, 요즘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자꾸 겉돌려고만 하고 막 어떻게 얘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기의 그런 방황은 사실 발달 단계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민한 부모는 오히려 그걸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개입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 말을 따라서 얘 개입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개입을 요하는 상황인지 혹은 개입을 요하지 않는 정상적인 발달인데 정상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단계에서는 각 발달 단계별 특징이나 발달 과업에 맞추어서 지금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혹은 개입을 요하는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 생후 12개월 된 애가 걷지를 못해요. 이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12개월에 안 걸을 수도 있어요. 좀 더디 걷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36개월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해요. 이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개입을 요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돼야지만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알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발달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을 요하는 비정상적인 발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30페이지 쭉 밑에 보시면 인간 발달은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 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 기여를 하는가 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이 어떤 거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는 여러분들이 31페이지 쭉 밑에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환경이 바뀌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격의 특징 두 번째 땡을 보시면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된 특성을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성격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런 거를 지문을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전체 장 중에서 사실 다룰 내용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특히 프로이드 쪽은 개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죠. 자, 프로이드로부터 우리가 로저스까지 9명의 학자를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피아제 이론에 콜버그라는 이론가가 살짝 끼기 때문에 총 10명의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10명의 학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를 우리가 거저 한 4시간, 5시간 안에 이거를 습득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저 먹으려고. 그렇죠? 평생을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학자들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80세 이상을 살았어요. 아들러가 67세에 강연 도중에 돌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콜버그가 60세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62세에 메슬로우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외는 대부분이 80세 넘어요. 피아제가 84세, 스키너하고 융이 86세, 그리고 나머지는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보세요. 10명이 80세 이상을 살았으면 800년이 넘는 시간, 어린 시절은 빼야 되겠지만 적어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이론을 여러분들이 거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1시간당 100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쵸.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다 인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 그렇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삶이 갈수록 각박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 컨트롤하기가 그리고
저놈 이해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짜증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조절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돛닦는 마음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덤비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80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800년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20세 이후로 연구에 매진했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들의 이론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빠와 엄마가 결혼했을 때 아빠가 40세, 엄마가 20세예요. 2배의 차이가 나요, 나이가. 그리고 엄마가 결혼하기 전년도에 엄마네 아빠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과연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죠. 그렇죠. 가세가 완전 기운 다음에 나이가 20세나 더 많은 남자. 그리고 그 남자는 벌써 2번의 결혼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20살짜리 아내보다 더 나이가 많기도 해요. 이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아버지 마음에는 은근 어떤 부담감이 있겠어요. 내 젊은 아들, 21살짜리 19살이 아들하고 새로운 젊은 아들하고 정분이 날까 봐. 그래서 실제로 프로이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마도 둘째 이복형, 19살짜리 둘째 이복형하고 우리 젊었던 엄마가 약간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결혼할 당시에 큰형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었던 둘째 형하고 엄마가 약간 썸씽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프로이드가 만 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 이복형 둘을 영국으로 이주를 시켜요, 독일에서. 그리고 거의 교제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젊은 아내, 엄마와 2 아들 사이에. 이런 것들, 이런 삶들이 프로이드가 그 이후에 이론을 전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편과 결혼한 엄마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프로이드 장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7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자, 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동성의 아이에게 그 아이의 삶까지를 약간 덮어씌워서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프로이드 인생의 평생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한 번은 첫째 딸 안나가,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여동생 이름도 안 나고 막내딸 이름도 안 나요. 프로이드의 여동생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해서 집에 피아노를 사줬어요. 근데 여동생이 피아노를 치니까 프로이드가 공부하는 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공부하는데 저 피아노 소리 너무 방해된다 그랬더니 그날로 피아노를 버려버렸대요. 치워버렸대요. 이 정도로 큰아들인 프로이드의 공부, 이런 걸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엄마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구조예요. 이게 뭐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나중에 낳는 거죠. 아빠와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론들이 개인의 삶의 역사하고 사실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단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프로이드의 삶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이론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이드,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프로이드가 브로이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생애 중간 정도에 보시면 1895년에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이때 히스테리 치료를 했던 여성을 프로이드가 이제 가명을 써서 안나 오라고, 가명이에요. 안나 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성공적으로 이 여성을 치료하고 난 후에 이 안나 오라고 하는 여성이 독일 최초의 사회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니까 우리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 좀 알아둬야 시험 공부하는 맛이 있잖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신분석 이론의 개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프로이드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를 보시면 인간은 기본으로 갈등하는 존재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48페이지에 4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투쟁적인 인간, 투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인간이에요. 자, 그럼 뭐가 싸워요? 2가지 차원이에요. 갈등. 뭐가 싸우죠? 개인과 사회가. 개인은 자기 욕구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나 꼴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요? 아니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험이 언제? 발달 단계 초기에 보면 배변 훈련. 나는 똥 아무 데나 싸고 싶어요. 아무 때나 싸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참으래요. 저기 변기까지 갈 동안만 참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내 욕망을 그냥 해소하고 싶은 나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자 하는 사회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현실이 내 욕망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과 나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가 싹 트죠? 자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통해서 갈등하는 나와 현실 사이를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자아를 성격의 조정자라고 부르게 되죠. 컨트롤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과 사회 사이에도 갈등이 있지만 또 개인의 내적 내부에도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 명이 함께 살아요. 뭐죠? 원초와 자아, 초자라는 애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인생극장 이런 걸 보시면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쪽에 악마가 뜨고 이쪽에 천사가 뜨죠. 야, 그냥 먹어. 누가 본다 그래. 이거 있죠? 야, 안 돼.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참어. 이게 뭐예요? 먹어. 이거는 원초와. 그렇죠? 이쪽 참어. 안 돼. 나쁜 짓이야. 이거는 초자아가 돼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를 잘 고려해서 그래, 지금은 참아야지. 이 조정자가 누구라고요? 자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가 살아요. 근데 누가 싸워요? 원초아와 초자아가 자꾸 싸워요. 그걸 누가 조절을 해야 돼요? 자아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해야지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갈등을 하는 존재다. 개인과 사회 사이에도. 그렇죠? 그리고 개인 내부의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도 자아가 중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10명의 학자들 중에서 인간은 결정이 되는 수동적인 존재야. 누구요? 프로이드하고 스키너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프로이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무의식에 의해서. 자, 무의식에 뭐가 살아요? 원초아. 무의식 속에 원초아가 뭐 하고 싶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걸 세련되게 얘기하면 욕망. 그렇죠? 욕망. 다른 얘기로 하면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원초아가 살고 있는 이 무의식이 우리를 결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무의식이 주로 언제 많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 만 5세 이전의 어린 시절. 만 5세 이전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없어졌을까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 5세까지 가지고 있던 건 우리 의식에는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무의식인 거죠?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큰애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최대한 얘가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엄청 저녁에 노력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이 지나면 밤사이에 쌓이게 될까 봐. 내일은 내일의 갈등이 또 싹트기 때문에 어제 지나간 상처까지를 제가 보듬기는 좀 힘들어요. 애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받은 상처는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무의식 속에 얘가 알게 그러니까 모르게 저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늘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런 노력들이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혹은 무의식 안에 있는 충동, 본능, 욕망을 대표하는 원초아에 의해서 혹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를 뒤적여 봐야 돼요?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만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치료 자체가 과거 경험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의 인간관을 보시면 수동적이에요. 결정이 되는 존재니까 수동적이죠. 그 다음에 결정론적이에요. 그리고 투쟁하는 존재, 갈등하는 존재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정신을 보이는 것처럼 도식화를 해요. 이게 49페이지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도식화시켰다 해서 이것을 지형학적으로 그렸다.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형학적 모형으로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죠? 의식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세계를, 정신 세계를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인간의 정신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빙산의 일각처럼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뭐가 차지해요? 무의식,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나의 또 다른 일부인 이 무의식이 훨씬 더 넓고 인간 행동에는 이 무의식이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떠오를 수 있는 기억들, 이것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제가 내 친구랑 지난주에 점심 식사로 뭘 먹었더라?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때 스파게티 맛있었지, 이게 생각이 나요. 이건 전의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전의식은 융 쪽으로 가면 없어져요.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놓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전의식을 어디에 포함을 시키냐면 무의식 중에서도 개인 무의식 속으로 그냥 포함을 시켜요. 약간 구분하는 게 달라요.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인간의 행동은 주로 무의식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을 또 다른 모형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죠? 구조적 모형이에요. 자,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정신의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49페이지 그림으로 가면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 안에서만 놀아요. 그림 보시면. 그렇죠?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초자아가 무의식에 더 많이 걸쳐 있죠? 자아보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주로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화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페이지의 구조적 모형에서 원초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야 배고프면 먹어 이거는 원초화가 돼요. 원초화는 쾌락을 쫓아요. 그냥 나 편한 거를 쫓아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불편한 걸 싫어해요. 불편한 걸 싫어한다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긴장을 해소하려고 해요. 긴장을 해소하고 편한 상태, 즉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초화는 쾌락 원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현실을 따지지 않아요. 나 원하는 것만을 따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1차 과정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1차 과정 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프면 주변에 먹을 게 있는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먹을 걸 사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를 않아요. 배가 고프다? 머릿속에 먹을 것만 생각이 돼요. 이런 거. 마치 강아지가 배가 고프면 땡땡땡 하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개는 아니고 뼈다귀를 떠올리죠.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배고픔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과정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1차 과정 사고는 현실적으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뼈다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이미지만으로 배고픔이 해소가 되나요? 아니죠. 그럼 배고픔을 현실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발동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는 쾌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해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원초화의 욕망에 봉사하기 위해서 기능한다. 원초화의 욕망이 현실이 계속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서 충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고려해서 원초화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출현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건 오로지 원초화예요. 자아와 초자아는 인간이 태어날 당시에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출현을 해요. 태어날 때는 오로지 원초화로만 똘똘 뭉쳐 있다가 현실의 벽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자아가 발동을 하게 되죠. 어느 때예요, 보통? 엄마 젖. 내가 앙앙 울면 엄마가 젖부터 먹여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앙앙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젖을 안 주고 숟가락을 들이밀어요. 뭐죠? 이유식을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한테 엄마가 주는 그게 달라요. 그래놓고 싫다고 막 울면 얘가 왜 이래? 먹어. 야, 영양 보충 때문에 이런 것도 먹어야 돼. 그럼 숟가락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어떤 현실. 이러면서 자아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구강기, 우리가 발달 단계로 얘기하면 구강기 중반 정도에 가면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이유식을 시작을 하게 되죠. 요 즈음부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아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건 구강기 중반부터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자아가 확 성장하는 건 학문기부터다. 왜? 배변 훈련을 할 때 엄마의 통제를 훨씬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유식이야 엄마가 나 먹여 살리자고 쩔쩔 매면서 먹어 하는 거지만 야, 똥 참어. 여기서 싸면 안 돼. 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강한 갈등과 통제예요. 이러면서 학문기 때 아이들은 자아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 다시 자아로 넘어오게 되면 자아는 원초와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하고 출생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출생 후에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51페이지 첫 줄에 보듯이 생후 보통 빠르면 4개월. 이때부터 이유식 시작하는 거 아시죠? 모유 먹는 아이들은 한 4개월 정도부터, 분유 먹는 아이들은 6개월 정도부터 이렇게 되나요? 이때부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쾌락 원리가 아니라 현실 원리를 따른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51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현실 검증. 리얼리티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이 현실이 내 욕구를 충족하기에 괜찮은 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준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뭘 따져주죠? 주변에 먹을 게 있는지, 나한테 먹을 걸 사줄 사람이 있는지, 기다리면 먹을 게 올지 이런 걸 따져준단 말이에요. 현실 검증을 통해서 현실을 고려하는 사고를 한다는 거죠. 현실 원리에 따른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51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차 과정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미지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뼈다귀를 떼올리는 게 아니라 멍멍 짖으면서 내가 배고프다는 걸 알린다든지, 그렇죠. 혹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에 뭐 반응을 하는 핵 한다든지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자아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자아는 구강기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자아가 확 증가하는 것, 발달하는 건 학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인 남근기에 비로소 확 발달하는 게 초자아예요. 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컴플렉스? 남자아이는 무슨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프로이드와 엄마와 아빠 사이 혹은 프로이드의 아빠와 엄마와 이복 형제들, 그치? 아들들 사이. 이게 뭐죠? 일종의 근친상간 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에서 얘기하는 삼각관계 같은 거, 모종의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엄마를 사랑하면 돼요? 안 되죠. 딸인 내가 아빠를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성애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대심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되죠? 아빠를 동일시하게 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빠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사회적 규칙, 그것을 내 걸로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나의 아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아빠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것처럼 아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이게 도덕성으로 연결이 된다. 초자아가 발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초자아는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초자아는 어디서부터 분화된다? 자아에서. 자아는 원초아에서 분화가 되죠. 원초아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초자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 그리고 자아 이상. 양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꾸지람을 자꾸 받죠. 처벌을 받으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양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심부름을 해줬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착하지, 우리 딸 착하지, 이런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은 주로 자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벌을 통해서는 양심이 발달하는 거고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는 자아 이상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52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